과연 어제 하루 동안의 폭락 그리고 오늘장의 급반등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될지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이 시간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만에 급반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을 팔고 싶은 공포가 느껴지는 장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뀌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샀어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접근은 안 됩니다. 아닙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고 읽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지금의 장이 주가 하락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리고 하락 이후에 시장의 주도 섹터는 무엇일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 간에 반등을 준다고 해서 더 갈 것 같다. 이 종목 올라타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시장 대응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매번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오늘 나오는 급등에 대한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제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병원을 가면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하락 원인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겁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에 세 가지 주요한 하락 원인이 있어요. 미국의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엔캐리 트레이딩의 자금 이탈. 제가 하나하나 깨부셔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왜 빠졌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에다 이유와 원인 대책 그리고 이후의 상황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서의 논리적으로 평가가 좀 미흡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이유를 드는 것이 한 두세 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 실업률 4.3% 그리고 비농 취업자 수가 17만 예상했는데 11만이었다. 이 부분은 왜 제가 시장의 하락 요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업률 4.3%는 파월이 의도하는 유연한 노동시장의 상황이거든요. 완전 고용 상태인 3.5% 수준에서는 급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17년, 18년, 19년도에 경기가 좋았을 때 실업률 상황이었던 4에서 5% 상황에서의 실업률이 나온 상황은 오히려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농 부분의 취업자 수가 줄었다. 이거는 당연한 계절적 요인입니다. 여름에는 휴가를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17만 예상했는데 11만. 이것도 잘 나온 겁니다. 보통 3, 4, 5월 같은 건 한 25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하락 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미국의 GDP 성장률이 2% 중반 나왔다고 서프라이징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불과 1, 2주 사이에 경기 침체를 논한다는 건 이것도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논 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장 하락 원인이었다. 이건 X.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수준만 봐도 알겠죠. 유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시장 하락 요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밖에 남지 않죠. 엔캐리에 대한 자금 이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고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똑같은 현상들에서 엔캐리 자금이 나가면서 시장에 변동을 줬던 시기가 있었어요. 2015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기였죠? 이때도 일본의 원엔 제가 이제 달러 엔으로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니까 뭐 163엔에서 153엔에 왔고 140엔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지시니까 원 엔으로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2015년 8월에 그 당시에 이제 원엔이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880원까지 내려갔어요. 와, 일본 여행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트럼프 당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1년 정도 대선이 남았긴 했지만 이때 트럼프가 이제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호적인 지지도를 확보하면서 당선이 유력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트럼프요? 부동산 사업이죠. 부동산 사업은 금리가 낮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진행되는 일본의 엔저 현상과 엔저를 통해서 미 국채를 사는 상황에서의 금리가 계속 고금리 상황에서 유지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일본의 엔저를 용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엔저가 엔고로 변화했고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3% 수준에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가 글로벌리 하락의 시작점이 발견됐거든요. 이 당시에도 일본 주식시장이 가장 크게 빠졌어요. 하루에 6%, 5%, 뭐 4% 이렇게 해서 점증적으로 한 5, 6일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우리 시장도 그 당시에 3, 4%씩의 하락이 나타났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얼마만큼 빠졌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본은 그 당시에 캐리 트레이딩의 자금 이탈로 인해서 지수가 22%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장에서의 하락 그 최저치는 15% 수준 나왔어요. 일본도 22% 수준에서의 하락 저점이 나왔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이 금액의 차이나 시장 환경의 차이는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캐리 트레이딩 이탈에 대한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때 통상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미국은 15% 정도 하락을 하고 일본은 22% 하락했던 게 과거의 습성에 의해서 이번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형태로서의 시장 모습이 발현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네. 거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 반등이 V자 반등으로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가는 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고 좀 쉬었다가 뭐 이후의 흐름이 나타나는 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안타까우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 상황은 개선이 됩니다. 그 당시 어떤 시장의 모습이 발현됐냐면 네. 하락 부분에 50% 반등을 줬거든요. 그리고 시장의 체질도 바뀌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종목 간의 흐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 하락의 반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수는 최근에 2,700 수준에서 2,450까지 빠졌죠. 대략 한 250포인트, 300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그러면 반등을 50% 주는 형태에서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번 반등에서의 목표치는 2,600포인트 전후가 될 겁니다. 2,600포인트 전후. 네. 그리고 가장 관심사가 많았던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하락 지점의 출발 지점은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4만 원, 25만 원도 있었지만 네. 최근 엔캐리와 관련된 하락 지점의 출발 지점은 20만 원이거든요. 대략 여기서 15만 원까지 빠졌죠. 그러면 반등의 50%면 17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안정합니다. 네. 다만 여기에 긍정적인 요인의 내용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박스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2016년 8월, 2016년 11월에는 뭐가 있었죠? 모르죠. 미 대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미국 저한테 과거를 물어보시는 거는 아니 우리 김대중 대표님은 데이터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사실도 가물가물합니다. 네. 네, 2016년 대선이 있었다. 16년 트럼프가 예. 당선되는 대선이 있었거든요. 2016년 17년 그렇죠. 그러니까 15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1년 동안 박스장이 연출이 됐고요. 16년 11월에 미 대선이 있었는데 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난 2000년 이후에 6번의 미 대선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항상 대선 이후에 주가는 좋았습니다. 대선 이후의 주가는 상승이다. 새로운 이제 시작점이다. 대통령이 끌어올렸다. 그렇죠. 신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네.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대선이 있는 11월까지는 반등의 목표치가 50%라고 했고 반등의 목표치 대비해서 왔다 갔다 등락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단 11월 이후에는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8월, 9월, 10월까지 길게 보더라도 박스장에서의 흔들림 과정에서의 지수의 흐름이 나타날 여지가 높다라는 시장의 과거 통계적 흐름을 판단해서 이번 장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도원 앵커가 여기서 한마디 더 건들어서 네. 문의를 하겠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됩니까? 그냥 혼자 하세요, 대표님. 오늘 그냥 혼자 제가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뭘 사야 합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네. 뭘 사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과거에 이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의 설명을 드리는 통계적으로 겁니다. 봤을 때. 그렇죠. 네. 지난 15년도에 그 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시장의 변동성과 시장의 분위기 상황들을 저 기억을 통해서 지금 장과 등치시켜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15년도에 가장 강했던 종목을 우리가 기억력을 되살려서 살펴보게 되면 한미약품이었어요. 한미약품이 와 그때 엄청 올랐던 7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갔죠. 맞아요. 제가 그건 기억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또 고꾸라졌었죠.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 당시 한미약품이 상승했던 재료는 그 면역치료 특허 관련한 이슈로 주가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미약품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전체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바이오주가 올라가는데 최근까지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주 뭐 다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트럼프 관련주이고 바이오주가 뭐 삼바 또는 셀트리온의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바이오주를 말씀드린 그 요지는 뭐냐면 특정 종목의 상승이 아니고요. 전체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입니다.
이 당시에 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3년 주기로의 상승이 나타나요. 15년도에 한미약품, 18년도에 셀트리온, 네. 21년도에 신풍제약, 그리고 24년도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 알테오젠, HLB, 삼천단 제약이 주도주가 아닙니다. 네. 더 센 종목이 나올 겁니다. 계속 주도주 형태가 바뀌어 간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당분간의 영역에서 하락분의 50%가 반등을 줄 건데 이후의 시장은 대선까지 해서 박스 등락에서의 시장 상황이 연출될 것이고 여기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바이오가 될 것이다. 큰 그림 그려주셨습니다. 일단 지금의 시장의 급반등,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시기처럼 저점 딛고서 급반등하길 바라지만 사실 그때도 시장이 줄줄줄줄 한 2주 넘게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저점을 잡았다라고 섣부르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반등을 보여도 모든 회복이 아니라 50% 정도의 반등, 그리고 연말 대선 전까지는 계속 박세권의 움직임이 지속될 거고 그 후의 움직임,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의 움직임은 네. 또 랠리를 펼칠 가능성을 염두해서 우리가 그러면 시장을 좀 차근히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간의 대응도 반도체에 그동안 많이 치중돼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물론 11월을 겨냥을 해서 이후에 연말장과 내년장을 겨냥한다면 반도체 긍정적이나 한 2, 3개월, 3, 4개월 내에서의 어떤 짧은 기간에서의 포트폴리오 운용 측면에서 대응을 한다면 네.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반도체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셔서 다른 섹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보지만 또 다른 형태에서 시장 주도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로 좀 더 박스장에, 등락장에, 종목장에 대응하는 형태로서의 시장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제 같은 급락장이 어떻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없다라고는, 처음입니다. 제가 예. 97년 3월 30일 날 여의도에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왔는데요. 코스닥이 11% 빠지고 뭐 이런 적은 없었죠. 요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 시간이 있으면 네. 어제 이제 그 사이드카 발생했잖아요. 네. 제 기억으로 사이드카 5번 있어요. IMF, 금융위기, 네. 그리스 디폴트, 네. 팬더믹, 그다음에 어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번은 체계적 위험입니다.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네. 리스크 오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팬더믹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은 체계적 위험 시장이죠. 우리가 체계적 위험에서는 다 팔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신입사원한테 배운 교범에 의한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리면 어제 또는 금요일 체계적 위험 발생 시에는 다 팔고 시장을 다시 바라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건 네. 기관 투자자, 기관에 있는 당시에서의 전략적인 투자 대응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는 약간 다르죠. 시간의 여유와 투자 형태에서의 종목 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렇죠. 원칙적으로 투자를 대응하는 접근 방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체계적 위험에서 주식을 다 파는 거죠. 하지만 뭐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의 대응으로 투자 전략으로 박스권 시장과 주도 섹터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의 내용이죠. 일단 반도체는 뭐 완전 버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전에 기록했었던 반도체만 오르는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조금 네. 지양을 해야 하고 네. 다른 섹터 가운데서 이제 바이오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그쵸. 해주셨고 네. 그 사이에 다른 주도주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도 있고요, 전력 설비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어떤 쪽을 보수적으로 보십니까? 조선은 두 섹터 보세요?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고요. 전력 습기기는 꺾였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입니다. 꺾였다고요? 네. 왜요? 뭐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전략기기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프라 네. 투자 계속 얘기하죠. 인프라 투자는 2년 전에 의회를 통과한 2조 달러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추진 동력이었습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네. 뭐 AI에 대한 전력 수요도 있겠으나 이거는 앞으로의 긴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내용이고요. 환율 상황에서의 개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전력기기 수출 관련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 상황에서의 1385원에서 지금 하락 요지의 N과 연동된 주가 가격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수출 관련주는 당분간에 의해서 조금 주가 흐름이 더딘 기존의 탄력적인 운용에서 좀 더딘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간에 강했던 화장품이든 전력기기든 수출에 주도적으로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주도적으로 주가 영향을 받았던 섹터는 이번 반등을 위해서 현금하고 다른 섹터로의 전환이 필요한 지점에서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섹터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략에 있어서는 좀 가장 비중을 크게 실을 만한 섹터는 바이오?
바이오가 탄력적 대응 구간이 가능하고 주력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 흐름이죠. 바이오 내에서는 네. 여러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만 치료가 가장 핫한 이슈죠. 네. 바이오는 하나의 이슈가 집중화될 때 그 이슈화된 섹터가 계속 갑니다. 네. 그런 비만 치료 관련주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바이오 섹터 외에는 또 주력 섹터는 뭘 보십니까? 반도체를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시간차를 두고 반도체를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차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져가는 11월 이후에는 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또 반도체가 또 박스권 이후에는 또 그렇죠. 주도적으로 또 당연히 움직이니까. 시장에 가면 반도체가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섹터 우호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플러스에서 본다라면 제가 앞서 트럼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N저 현상에 대해 반대 입장이고요. N저가 N거로 꺾이면 그동안에 미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미 채권을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금리가 하락을 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성장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네. 여기 하나에 한 발 더 들어가서 성장 섹터, 바이오, 2차 전지, IT 플랫폼, 게임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의 섹터가 움직인다라는 흐름으로 성장주. 접근을 해야 되겠죠. 궁극으로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성장주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도 이제 힘들다라고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면은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성장주의 수혜보다는 경기 침체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더 힘을 못 낼 것이다인데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흐름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혀 아니죠. 네. OECD나 IMF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3.2%고요. 네네. 오늘 OECD에서 경제 선행지수 발표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침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경기. 알겠습니다. 자, 속 시원하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시장 앞으로의 큰 그림 그려봤고요.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판을 읽어라 이 시간 김대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